일본 경제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일본 경제가 좀 이상한 점은 엔화 가치는 지금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도대체 일본 경제가 왜 이렇게 된 거냐? 사실은 진실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을 약탈하면서 반짝 호황을 억지로 만들어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배우자, 일본처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본 경제의 진짜 진실, 그리고 일본에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본 증시 호황에는 사실 비밀이 있습니다. 일본 증시 올해 한 해 동안 증시가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명목 상승률을 보면 15%가 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4%로 뚝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일본 증시가 15% 이렇게 오르는 동안 엔화 가치도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 엔화 환율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 평균 주가가 15% 오르는 동안 엔화 환율이 1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 환율조차 사실은 가짜잖아요. 여러분들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다가 70조 원 규모의 달러를 마구 풀어서 간신히 155엔까지 눌러놓은 겁니다. 이거 언제 다시 튀어오를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차이도 억지로 일본은행이 만들어낸 것일 뿐, 언젠가 엔화 가치 하락이 일본 증시의 상승폭을 누르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니, 워렌 버핏은 일본의 주식에 정말 많이 투자했는데, 그럼 버핏도 손해를 봤을까? 아닙니다. 일단 버핏은요, 주가가 굉장히 낮았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뒤로 주가 상승한 걸 보면 엔화 가치 떨어진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요. 그것보다 더 큰 비밀이 있죠. 사실은 전액 환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엔화는 전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모자른 자금은 어디서 빌렸느냐? 일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분이 일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이유, 사실은 일본의 종합상사만 투자했을 뿐 일본 경제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액 환해지에 금융회사에서 일본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이분은 환차손을 진짜 1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버핏을 따라서 일본 투자를 했다, 그렇다면 이분처럼 환해지를 하고 투자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환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일본 주식 투자에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엔화 가치 하락으로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특히 24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일본 증시가 호황인데도 일본인들이 마냥 웃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증시에서 투자 비중을 보면, 자, 일본 개인들은 1985년에 전체 28%의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18%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반면에 외국인들은 1985년만 해도 7%밖에 들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무려 30%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이렇게 호황을 누리니까 이득을 본 건 외국인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투자 비중을 그동안 꾸준히 늘려왔는데 그 과실을 현재 외국인들이 따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주식시장은 이제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게 일본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 근데 일본 주식시장의 70% 이상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 제목이 바로 그런 제목인데, 자, 그래프를 보면 진짜 일본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오직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들이 좀 사고 팔고 있긴 하지만 이 시장을 조성하는 대부분의 역할, 진짜 사고 파는 모든 역할을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일본인들이 증시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기 어려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면 1989년 이후에 일본의 증시는 5분의 1 토막이 났었거든요. 이제야 겨우 전고점을 한번 돌파해 봤는데, 근데 여전히 그때 기록했던 39,000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증시에 한번 참여했다가 89년에 한번 되어본 그런 일본의 고령층들,
일본의 자산을 대부분 다 이 고령층이 갖고 있는데 아직도 그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고령층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젊은 층들은 일본 증시에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지난 30년 동안 불황 동안 일본 사람들의 실질 임금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축적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 100주 단위 거래라는 일본 증시에 아주 특이한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한 주씩 사고 파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100주씩 거래해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예외 조항들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원칙은 100주를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던 반도체 기업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 한 주에 3만 5천 엔입니다. 그럼 100주씩 거래해야 되니까 350만 엔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사고 팔려면 3천만 원 단위로 주식을 거래해야 되니까 아니 이게 진짜 3천만 원 한 번 사고 파는데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비교적 싼 편, 중저가, 중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국민 주식 토요타 같은 경우에 한 주에 3,500엔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100주가 되면 35만 엔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와, 이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개인 투자 이거 참여하라고 진짜 이렇게 한 거 맞는지, 이거 진짜 개인 투자자 맞고 외국인들만 돈 벌게 만든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예외 조항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도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10분의 1주 이렇게 거래하도록 한 것처럼 일본도 그런 제도가 조금씩은 생기고 있지만 어쨌든 원칙은 여전히 100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인 거죠. 자, 이렇게 23년 상반기까지는 일본인들이 주식 투자를 정말 꺼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의 금융자산 비교 자료를 보면 일본인들은 전체 금융자산의 15%를 주식과 투신사에 맡기고 있는데요. 근데 이에 비해서 유럽은 30%, 미국 대단하죠. 화끈하죠. 52%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분류 기준으로는 아마 25%쯤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인들보다는 10%포인트 더 높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식 투자를 정말 꺼리는 일본 국민들 23년부터 점점 주식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미 오른 다음이잖아요. 23년 하반기니까. 근데 이 주식 투자에 더 불을 붙인 게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에서는요, 니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사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자를 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투자 제도인데 일본의 니사는 그보다 훨씬 화끈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일본 주식을 사고 팔 때도 주식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게 무려 20%거든요. 우리나라는 양도세가 없으니까 이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20%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니사라는 제도가 정말 꿀 같은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23년까지는 이게 한 달에 100만 원꼴로 1년에 1,200만 원을 허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 투자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까 토요타 같은 경우도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하니까 한 번 거래하려면 300만 원이 최소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쿄 일렉트론 같은 거 거래한다 그럼 3천만 원인데 아니 니사로는 이거 투자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4년 1월부터는 이 한도를 얼마로 늘렸냐? 한 달에 300만 원꼴로 1년에 3,6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왕창 늘려줬습니다. 그러면 1년치 모아서 3,600만 원으로 도쿄 일렉트론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300만 원으로 토요타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하필이면 24년 1월에 바꿔줬습니다. 놀리는 겁니까? 주가 다 오른 다음에 이미 외국인들은 30%나 투자해놔서 떼돈을 번 상태에서 24년 1월에 이런 세금 감면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그야말로 주가 다 오른 걸 일본인들한테 떠넘기고 외국인들이 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일본 정부가 방을 열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일본 정부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기사인데, 자, 주식 분할이 늘고 있다. 그 배경과 개인 투자자의 이점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일본에서는 워낙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식 분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00주라 하더라도 뭐 한 3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버리는 건데 그것도 24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본인들 놀리는 거죠. 주가가 다 오른 다음에 일본인들한테 주식을 계속 떠넘기는 그런 일들을 일본의 기업과 일본의 정부가 지금 현재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증시라는 건 진짜 놀랍습니다. 일본인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증시에 참여하기 시작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주가가 횡보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야말로 일본인들이 이제부터 좀 주식 투자해보자 그랬더니 증시는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자, 최근에 한 달 동안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9%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투자한 주식인데 요게 11%가 넘게 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희한한 게 24년 1월부터 일본 정부가 니사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주식 분할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귀신같이 주가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일본 증시가 왜 올랐느냐? 그리고 지금 왜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증시를 그동안 끌어올렸던 것은 일본은행의 무제한 현금 살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24년 4월부터 그 현금 살포 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금 살포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일본은행의 자산인데 이게 지금 GDP 대비 125%입니다. 이 수치는 정말 미친 숫자예요. 전 세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됐느냐? 일본에서 국채를 진짜 마구잡이로 찍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국채를 일본은행이 절반 넘게 사주다 보니까 일본은행의 자산이 125%가 된 겁니다. 그것도 15년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게 그대로 양적 완화한 만큼 주가가 오르는 현상 이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일본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거죠. 2018년에 GDP 대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서면서 이 GDP를 넘어선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때쯤 파한대소를 하는 장면이 외신에 찍혀서 외신이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사진을 실은 겁니다. 뭐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2018년 그때 기자회견 하다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신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근데 일본은행의 GDP 대비 이 자산 규모는 정말 너무너무 높은 겁니다. 이게 결국은 양적 완화 규모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연준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연준이 풀었다는 그 양적 완화 GDP 대비 고작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도 너무 많이 풀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자, 유럽이 47%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유로화, 이 달러화 대비 한동안 좀 맥을 못 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유럽이 양적 완화한 게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이 양적 완화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유로화 가치가 최근에 달러화 대비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자, 중국 위험하다 그러는데 이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나마 중국이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하나 있다면 그동안 양적 완화한 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장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위안화 가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통화가 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달러 패권하고 싸우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는 않지만 중국이 진짜 망할 지경에 처한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무기 그게 양적 완화를 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포기하는 게 또 하나의 전략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본 보세요. 127%.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일본이 한때 G2였고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127%는 높아도 너무나도 높은 거죠. 이렇게 양적 완화를 천문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도를 저는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주식형 ETF의 80%를 넘게 사들였습니다. 요때 이 BOJ가 77%였다라고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기사를 냈는데 지금은 8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주식형 ETF를 왕창 사들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과실은 일본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다 차지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주식형 ETF의 80%를 넘게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전체 일본의 주식시장의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씀이 맞긴 한데요. 일본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더군다나 하나의 경제 주체가 주식을 사기만 하고 절대 팔지 않고 무려 전체 일본 주식의 7%를 사기만 한다 그러면 전체 일본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는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내가 좀 주식을 샀더니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계속 내다 파는 건데 일본은행은 그동안 주식을 사기만 했지 거의 판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계속 사기만 하니까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일본은행이 제공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근데 이런 헛짓거리, 제가 보기에는 진짜 헛짓거리거든요. 이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이 호황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일본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실을 일본인들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나겠지만, 이 환해치하고 들어간 워렌 버핏 같은 주식 투자의 신 같은 그런 존재들은 정말 큰 이득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인들 입장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잘못된 믿음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보는데 아베 신조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다. 야, 이게 한국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아무리 국가 부채를 많이 찍어도 이걸 다 일본은행이 사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63%입니다. 근데 일본은행의 자산이 127%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국채의 53%를 일본은행이 돈 찍어 사줬기 때문이죠. 세상에 이런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건데 이건 아베 신조가 그래도 된다. 일본은행이 사는데 우리 자회사가 사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념이었느냐? 최근 들어서 이 신념이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엔화 가치의 끝없는 추락이 바로 증상이죠. 2021년 1월 대비 엔화 환율이 52%가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엔화 가치가 폭락을 했다는 거죠. 일본인들은 정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엔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야, 1달러에 100엔이면 환전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1달러를 살려면 일본 사람들은 156엔이 필요한 상황. 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선 진짜 가만히 앉아서 엄청나게 가난해지는 그런 현상을 겪었던 겁니다. 이게 엔화 가치가 폭락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본에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임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진짜 분노한 일본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은행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고 그 과실은 일본 증시의 호황으로 왔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이 다 챙겨가는 상황. 아니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들은 하나도 이득을 못 봤는데 약탈당하고 손해보는 상황에서 얼마나 분노를 할까요? 근데 일본의 약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환율만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경제의 치명적 두 번째 약점, 국채금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국채를 그동안 찍어내면 이걸 전부 다 일본은행이 사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베 신조가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더 많은 돈을 찍어서 만약에 일본 국채를 사주게 되면 엔화 환율은 더 크게 흔들릴 겁니다. 엔화 환율이 진짜 170엔, 180엔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거고 진짜 일본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채를 사줄 만한 주체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은행이 뭔가 금리 자유화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일본은행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이제는 금리 상승에 자꾸만 베팅을 하니까 일본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금리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일본은행은 궁지에 몰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일본의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치명타인 게 지금 일본 정부의 예산의 4분의 1은 일본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한 2%포인트만 오른다 그러면 3분의 1 또는 절반 가까이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심각한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일본 역사상 굉장히 드문 현상이 일어났는데 23년보다 일본 정부의 예산을 줄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줄어든 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항상 국가 예산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비상사태면 일본에서 2024년 국가 예산 이걸 줄여버렸어요. 왜? 빚 부담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대로 돈을 쓰다가는 정말 일본 정부의 빚 이게 너무나도 늘어날까봐 할 수 없이 예산 지출을 줄인 겁니다. 그러면 일본 경제가 올해도 지난해만큼 성장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요, 그동안 막대한 빚을 내서 정부 지출을 진짜 천문학적으로 때려 부으니까 겨우겨우 성장을 했던 건데, 이제 빚 때문에 예전처럼 정부 지출을 할 수 없다? 일본의 민간 부문의 성장 동력은 예전에 꺼졌습니다. 오직 천문학적인 빚으로 돈을 퍼부어서 만들어낸 가짜 성장인데 이제 더 이상 그걸 작동시킬 수가 없게 된 거죠.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일본 증시 34년 만에 초호황이다. 일본 부럽다. 우리도 일본처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언론만 보면 일본은 진짜 완전히 신나 있는 것처럼 자꾸만 보도에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기시다 지지율은 2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시다한테 분노했는지 이게 정말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자, 지금 물가 때문에 너무나도 분노한 겁니다. 물가는 막 치솟는데 대기업 임금은 올랐습니다. 이번 춘투 때 막 임금이 5% 올랐다. 이런 거 다 대기업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 중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이런 데 취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데 임금이 못 따라가는 사람이 90%입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들 대부분이 물가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 때문에 또 역시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 환율이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엔저 현상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엔화 가치가 너무 낮아서 일본에서 일 못하겠다 그러면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와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 기시다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데자부 같은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일본을 벤치마크 하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이 반짝 호황에 속아서 봐라 일본을 봐라 일본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일본의 호황은 국민을 약탈한 가짜 호황, 반짝 호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심각한 부채 폭탄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일본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 한국이 더 심각한데 왜 일본 얘기 자꾸만 하느냐?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나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한 2, 3년 먼저 진행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잘못 알고 자꾸만 일본 경제에 카피캣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이번 편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